자, 시작합시다. 일단 교재는 물리원 전범위에 대해서 이제 본 교재입니다. 어차피 이제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못해요. 물리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거를 2달 만에 끝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방학 다 끝내요. 이거 절대 못 끝냅니다. 아무리 잘하시는 분들도 2달 동안에 물리원을 제대로 한다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고전 파트만 정도예요. 고전 파트만 책에 있는 거 그 정도가 대략 3분의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만 해도. 왜냐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쉬어요. 고전 역학을 위주로 할 거고요. 고전 역학 1단원, 2단원, 3단원 있는데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설명을 1단원이 역학이 나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리원의 가장 고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역학 파트예요.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을 겁니다. 여기만 잘해도 물리원을 잘할 수 있고 2단원에서는 자기 전기 이거 할 거고요. 3단원에서 이런 시간이 그래도 된다. 여기 학생들이 좀 잘한다 싶으면 3단원에서는 굴절, 간섭 이게 고전적인 파트입니다. 나머지는 현대물리 파트고 내용은 어렵지만 시험 문제는 쉬워요. 현대물리 파트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지금 써져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내신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내신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어려운 거를 먼저 해보고 내년에 입문하실 거고 여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은 전부 합니다. 하는데 타학원과 다르게 왜 다 안 하냐? 못합니다. 그거는 학원의 상술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합니까? 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해보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강사 혼자 진도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나갑니까? 정말 제대로 할 거면 이거밖에 못해요. 한다 해도 이것도 어려울 건데 그래도 한 번 정도 다르게 푸는 정도라고 하면 현대물리나 이런 거 좀 다 날리고 고전 파트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2시간짜리라 짧으니까 진도를 나가봅시다. 책 안 받으신 분 계시죠? 책 안 받으신 분 두 개. 다음에 다 받으셨죠? 물리원 문제집 따로 미리 안 사도 됩니다. 내년에 사십시오. 내년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사도 큰 의미가 없고 필요하시면 내년에 하시면 돼요. 내년에. 저는 물리를 더 하고 싶어요. 숙제 많이 내면 걱정 마십시오. 엄청나게 많으니까. 언제든지 드립니다. 이거 이제 나름 두껍죠? 이거 2배 정도 더 있으니까 걱정 마십니다. 그걸 다 해도 수능 1등급 나오기 어렵습니다. 1등급.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마루타 마지막 될 수 없는 교육의 피해자일 거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인데 내신 보는 게 수시전 내신 보는 게 여러분들은 이것도 해야 됩니다. 상대학은 수능 체제를 강화했어요. 올해부터니까 여러분 해당되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 밑에 학년들은 키가 싹 바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다음 원래 여러분들은 정식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게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건데 몇 개 안 되는 건데 올해부터 연대 고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체제를 강화합니다. 수능 체제를 아마 유튜브나 이런 거에 뭐 입시 관련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규 내신 1.8등급, 1.5등급 애들이 수능 봐도 3등급 안 나와요. 수능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의 의미는 내신도 챙겨야 되지만 이 수능도 챙겨가야 돼. 1학년 때부터. 나 내신만 잘해야지. 그럼 교과 전형으로 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10%밖에 안 뽑으니까. 보통 다 학종을 할 건데 안타깝게도 연고대가 하면 따라 하겠죠. 이미 성균관대는 이미 있고 없었던 대학도 뭐지? 우리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안타깝게도 내신 잘해도 좋은 데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뭐 저는 가까운 데 가고 싶은 분들은 이거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엄청 빡센 거 심리적으로 그 수능 최저가 엄청나게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교재 박스에서 하나 꺼내주십니다. 교재 안 받는 사람, 교재 안 받는 사람 또 있죠? 하나 가져오세요. 이게 아마 연락처가 써있을 것 같긴 한데 천장 보이 목차에 연락 써있죠? 연락처 안 써있네. 그리고 일단은 진도를 최대한 나갑니다. 최대한 나가고 나가야 뭘 할 수 있습니까? 테스트를 볼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12시 반 이전에 조금 일찍 못 오시는 분 있어요? 아 맞네. 이전에 수업을 하고 오는 거예요? 고민해 봅시다. 미리 부르라고 했더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시간대 알았다고요? 피터팬 논리라고 여러분이 아는 피터팬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나를 분들이 계시나? 다른 학원에서? 무슨 뜻? 아시는 분 있어요 이거?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렇기 때문에 나갑니다. 고등 과정의 기초는 방향성을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와 벡터라는 게 있어요. 고등 수학에. 그것 때문에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우리는 주로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대다수인데 중요합니다. 물리학에서나 수학에서나 방향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물리원은 조금 나와요. 방향성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많이 안 나옵니다. 물리도 조금 나오고 어렵다고 하니까 뺀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다 빼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를 몰라서는 안 되니까 방향성이 필요 없는 걸 스칼라라고 하고요. 방향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을 벡터량이라고 해요. 물리학 책에 나오는 대다수의 물리량은 벡터량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물어보질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물리학이 써져 있는 취지에서 벡터를 갖다가 심오하게 되는 게 없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앞에 여기 교재에 있으니까 받아가요. 네, 간단한 예를 들면 스칼라는 부피 같은 거는 방향이 있을 리가 없죠. 부피, 넓이, 온도. 그런데
이 단어의 핵심이 힘. 방향성 중요합니다. 운동량, 자기장 다 벡터입니다. 벡터 연산절을 배우면 가능한데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넘어가고 의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의미만. 자, 처음 위치의 표현 한번 해보시죠. 위치의 표현. 이 단어는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을 가하면 이 물체가 운동하겠죠. 운동하는 저 물체를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역학이. 이 역학이 전부입니다. 물체가 힘 받으면 운동할 텐데 저 운동하는 물체에 정확하게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질량체가 어떻게 되겠는가. 기초 후에 어느 위치에 있고 속력은 얼마고 가속도는 얼마 갖고 있고 에너지는 얼마 갖고 있고 운동량은 얼마 갖고 있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학 자체가.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초 후에 이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위치, 이동거리가 있고 변이가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이제 S로 그러고 변이는 이렇게. 차이점은 방향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시 하나만 알면 될 거예요. 자, 밑에 그림들이 있습니다. 경로 1, 경로 2 두 경로는 이동거리는 다른데 변이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출발점에서 도착 지점까지의 퇴간거리를 변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이것도 P에서 Q까지 반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이동거리 얼마큼 이동거리 S는 이동거리 100파이죠. 100파이. 변이 얼마일까요? 200이겠죠. 최단거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A에서 C까지 움직이면 이동거리는 40m가 될 거고요. 이렇게 위에다가 화살표 표시하면 벡터량이라는 의미이고. 변입니다. A에서 C까지니까 실질적으로 이만큼밖에 안 움직였죠. 그래서 20m가 되겠죠. 방향성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3m 움직이고 이쪽으로 4m 움직이면 변이가 얼마입니까? 왜 5m입니까? 왜 5m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대 4대고. 그러면 그 논리라면 이게 5고 이게 10이면 이거 13이에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5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정확히 따져봐야죠. 직각도 아닌데 직각을 한 적이 없는데 90도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틀릴 리가 없다는 그런 것만 아니면 그러면은 이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속력과 속도는 벨로시티 약자고요. 이 V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한 빠르기만 보는 스칼라량 V와 방향성까지 고려한 속도의 개념입니다. 속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속력과 속도, 방향까지 고려하면 속도,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속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하죠.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고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됩니다. 뭐 어떤 차이점이 있나? 어떤 차이점이 방향이 변하면 무조건 얘만 생각해야 돼. 방향이 변하는 것들은 방향이 안 변하면 의미가 똑같아지고 그래서 이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1차 형태가 되면 우리 잠깐 자연과학을 한번 해요. 자연과학.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자연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자연이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자연이고. 그 자연 현상 중에서 속력이 일정한 게 있을까요? 속력이 일정한 거? 없진 않아요. 근데 움직이는 물질 중에서 속력이 일정한 거. 거의 없다가 아니라 없다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없어요. 어떤 친구는 엘리베이터가 등속이라면서 에스컬레이터가 등속이냐?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다른 거를 분석한다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속력이 이렇게 일정한 거, 이런 게 자연에 존재하냐? 저런 것만 존재하면 분리하기 쉬웠겠죠. 저런 것만 존재하면 해석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자연이니까 내가 이 친구를 약 15년을 간직했는데 남친의 개수가 이렇다면 올해도 예측 가능하죠. 제 친구는 매년 한 명씩 사귀어. 매년 한 명씩. 그럼 올해도 한 명 사귀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한 자연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속력과 속도는 그 물체를 해석하는 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할 테니까, 어차피 변할 테니까. 여러분의 성적이 이랬으면 학원 못 들어다녀요. 이게 결정돼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성적이 올라가지고 다 서울대 가고 굳이 몰라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그런 거는. 자, 이때 예시 하나 봅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넓이가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중등 과격도 정도 나와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동거리. 근데 문제가 있죠. 밑에도 있네. 이렇다는 얘기는 방향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리 문제에 말도 안 되는 거.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밤 12시에 카톡을 보내서 재미나는 게,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선생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4초일 때 속력이 플러스였다 갑자기 마이너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죠. 근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약간 의문을 품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은 그냥 넓이 구하고 마는데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그럼 위에 거를 곱하면 플러스 41로 아래 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2죠.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넓이는 이동하는 거리인데 플러스는 앞으로 가는 거리, 마이너스는 뒤로 가는 거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변해서 특이한 겁니다. 방향이 변해서. 그러면 4초까지 변이는 40m겠죠. 4에서 6초까지 변이는 마이너스 10이겠죠. 0에서 6초까지는 총 얼마 움직였습니까? 자, 이동거리는 50이고 변이는 30이고 이건 겁니다. 할 게 없다. 사실 거의 중학교 수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물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2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만 해주면 참 좋은데 세상의 모든 물체들이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저런 게 없죠. 이게 더 현실적이죠. 그러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게 자연과학의 핵심이에요. 변화하는 거의 규칙성을 찾아서 예측해 주는 거. 이게 자연과학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물리가 아니더라도 화학이든 생명이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생명체로서 궁금한 거. 생물학적으로 내가 언제 죽나?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예측할 수 없죠. 당장 다음 달에 우리 다 죽는다고 하면 물리 공부 이유도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알 수가. 왜 알 수 없냐? 너무나 불규칙하니까. 다 다르죠. 생물마다. 세상이 너무나 불규칙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150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150살까지 살면 돈을 10배로 줄게. 걸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살아요? 대략 90세, 80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자연과학을 분석하는 겁니다. 뭘 낸다는 게 결과적으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변화하면 평균 내면 살잖아요. 변화하면. 평균에 관해서 잘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분석의 기술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평균 내는 게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것도 배울 텐데 미적분이 또 평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까지만 배워요. 여러분 밑에는 안 배웁니다. 미적분을 빠졌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죠? 미적분 심화하고 뭐가 빠지더라? 기하백도 빠졌어요. 기백 확통 남고 그러면 쉬울 것 같죠? 중3은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수원 수투로 어렵게 된다는 얘기니까 해봅시다. 평균 속력의 의미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의 변화량. 내가 원하는 구간. 이 물체에 나는 T1 시간부터 T2 시간까지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서 이게 T2 마이너스 T1이 되겠죠. 이게 T2 마이너스 T1이고 이 시간 동안 얘는 얼마큼 움직였는가 보니까 변이는 X2 마이너스 X1이 됩니다.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이 됩니다. 그리고 저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기울기겠죠. 이 기울기. 저 기울기. 그래서 수학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물리원은 거의 수학이 없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하면 됩니다. 하나도 안 납니다. 수학적 기술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을 의미한다. 평균 자체를. 또 하나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V 순간이라고 쓰시고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수학할 거 아니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절대 이렇게 쓸 리가 없어요. 적절히 기울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국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학 필요 없고 수학 배우신 분들은 알아차리라고 써놓은 거예요. 수학 배우신 분은 이게 미분인 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분이 적절히 기울기니까 수학은 나중 문제고 우리는 이 의미만 가지고 해석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 해석을 해봅시다. 이 두 가지 사실로 뭘 알 수 있는지.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자, 중등과학과 고등과학의 큰 차이는 무조건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중학교 문제를 보면 방향이 잘 안 변해요. 고등과학은 무조건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이. 자, 언제 변했습니까? 방향이. 3초일 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0에서 5초까지 이렇게 그었다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평균 속 뭐라고 해야 됩니다. 뭐가 다른가요? 한번 해보죠. 평균 속력을 구하면 5초의 시간 간격 동안 이동거리는 10만큼 갔다가 4m 돌아왔으니까 14m의 일로. 그럼 지금 이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받았죠? 값이? 평균 속도는 5초라는 간격 동안 실질적으로 6밖에 없으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의미가? 평균 속도죠? 의미가? 어떻게 하나요?
방향이 변하면 얘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속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 방향이 변하면. 평균 속력은 문제에서 물어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변할 건데 방향이 안 변하는 문제를 굳이 출제할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무조건 변하겠죠. 그래야 해석하는 어떤 묘미가 있으니까 방향이 변하면 평균 속력이 아니라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게 만들고 있죠. 그렇다고 못 구하면 안 되고 구하면 되죠.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밑에 있는 그래프하고 차이가 있죠. 얘는 뭐가 안 변했어요? 보면 방향이 안 변했으니까 이렇게 구했다면 이거는 평균 속도라고 해도 되고 평균 속력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5에서 15초까지 평균을 알고 싶어?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0에서 15초까지의 평균과 5에서 15초까지의 평균은 누가 큰가요? 이렇게 기울기만 그려보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만 그려보면 평균값이 누가 큰지만 알아내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물리인 거예요. 해석하는 게. 그게 물리학이고 물리학의 핵심은 해석학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교한 계산으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공학이 되는 거야. 공학이. 그러면은 조금 이제 여기 필요 하나 또 있죠. A와 B가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가 누가 큽니까?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 누가 커요? 평균 속도 같죠? 평균 속도는 평균 속력은 A가 이동거리가 더 많으니까 A가 크다. 이게 다 대답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죠. 수준을 좀 높여봅시다. 다음 장 넘기면 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여기를 A 구간 여기를 B 구간이라고 한다면 A 구간은 속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자 요걸 활용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처음에는 기울기가 컸다가 점점 작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감소 구간입니다. B 구간은 기울기가 없다가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여기는 증가 구간이에요. 대신에 얘기해야지 이거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는 이거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죠? X값이 증가했더니 Y값은 줄어드네요. 노란색은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죠. 비례죠. 양의 비례? 음의 비례.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작아지는 게 아니라. 반비례는 이게 반비례입니다. 안 배운 적이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 기울기로 놓으면 이거 마이너스 기울기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비례입니다, 비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고 그 방향에 따라서 감소 증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밑에 그래프 하나 있죠. 밑에 4분면을 이제 넘나들어야지. 그래도 아무리 넘나들어도 1, 2, 3, 4는 어떻게 나와도 해석하는 거 똑같습니다. 해석하는 것만 알면 쉽다. 나눠봅시다. 이렇게 나눠서 여기 A 구간, 여기 B 구간, C 구간, D 구간 이렇게 있어요. A 구간 속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소죠. B는 증가, C는 감소, D는 증가 이렇게 쓰시고 저 정도 해석하는 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네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만 보면 됩니다. 자, 질문.
B하고 운동 방향이 같은 곳이 어딜까요? B하고 운동 방향이 같은 구간. 이 간단한 대답이에요. 여러분들은 머뭇거립니다. 왜 그러냐? 자꾸 잔머리를 쓰려고 합니다. 특성들이 생깁니다. 그거라도 쓰면 다행히 솔직히 잔머리라고 써서 뭔가 생각하는 거 좋은 겁니다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 상상하는 게 다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는 거 상상하면 그게 현실이고 답이 되는데 앞으로의 학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였으면 남들도 쉽겠죠.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친구가 돌아오는 거 보면 겁내 못하잖아요. 이거 옆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야씨 왜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더 못해. 그러면 그런 거 똑같아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전을 해봐야. 게임을 눈으로만 하면 잘합니까? 게임을 열심히 마우스를 해야 늘어요. 열심히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갈때 그랬잖아요. 뿔, 마, 뿔. 뿔, 마, 뿔. 이것도 써야죠. 분명히 써서 하라고 말씀드려도 잘 안 합니다. 특히 남학생들. 문제가 단문직도 안 해요. 자꾸 째려만 보고. 그렇게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내가 문제에다가 최대한 정보를 집어넣고 종합적인 사고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째려보면 답 나옵니까? 이렇게 쓰라고 해도 나중에 시험 볼 때 보면 깨끗해요. 답만 체크돼 있어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해야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실수를. 그러면 다 됐어요. B하고 같은 구간 어딜까요? C도 C. 다 보이잖아. A하고 같은 구간은 D. 다 보이잖아. 조금만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고난도예요. 금방 해결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자, 뭘 물어보냐? 방향 몇 번 변했을까요? 방향.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 물체는 방향이 몇 번 바뀌었다. 하나, 두 개, 세 개 있죠.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방향이 몇 번 변해진다. 네. 요 타점 기록계를 원래는 이 교재에 안 넣었는데 올해부터 또 넣습니다. 타점 기록계는 안 넣었다가 왜 이유가 있어요. 자꾸 와서 질문해. 타점 기록계에 대해서 고이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중학교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중등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문제 상황을 인지를 못합니다.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하나의 기록계인데 점자펜이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1초에 60번. 60Hz는 1초에 점 60번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레가 달렸고 종이를 빼는 겁니다. 종이랑 같이 오고 있는 수레가 그러면 여기서 찍으면서 이렇게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걸 보고 속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모르죠. 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속력이 증가하는데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타점 기록계를 조금이라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이건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종이를 어느 쪽으로 잡아당겼는지 화살표 표시가 있을 거예요. 문제마다 이거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빨라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다 이렇더라고. 중학교 때 해야 될 거를 해야 안 하셨더라고. 이 점이 먼저 찍힌 겁니다. 종이를 이렇게 잡았겠습니까? 찍고 있는데 종이를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모르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간단한데 조심해야 할 거는 간격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잡아 당겼는지 보고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속력이 빨라지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얘가 먼저 찍힌 거고 얘가 나중에 찍힌 거니까 문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잡아 당긴 거 아니 일로 잡아 당겨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점점점 빨라졌다 이렇게 보겠죠. 빨라졌다 이렇게 해가시겠죠. 1초에 60번 찍으니까 이 한 간격을 찍는 데는 60분에 1초 걸려요. 1초에 60번 찍으니까 그러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곱하기 6개. 그럼 구간당 0.1초씩 걸렸다는 거예요. 구간당 0.1초. 그래서 6점 타점을 지키는데 걸리는 시간 0.1초.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두 번째, 전 구간에 대한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요? 물어봤어요. 자, 평균 속력은 항상 아래에는 그 문제 속에서의 시간, 거리. 총 거리 얼마입니까? 4, 9, 16. 16cm. 몇 초 걸려요? 하나, 둘, 셋, 넷. 0.4초. 0.4초 만에 총 16cm가 움직인 겁니다. 됐죠? 3번 Y축에 들어갈 물리량이 무엇인가요? 자, 여기는 당연히 시간이겠죠. 여기에 뭐 들어가니? Y에. 자, 이동거리를 잘라다가 붙였잖아요. 이동거리 시간이냐? 아니겠죠. 이거 VT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빠르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가 빠르냐. 같은 시간에 누가 빠르냐를 보여주니까 VT 그래프고 요 기울기는 그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니까 얘는 가속도의 흐름이랍니다. 이동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가속도 개념이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하십시오. 이거 어렵게 나오면 타점 기록계 어렵게 나오면 거의 다 틀려요. 거의 다. 지금 우리가 기초 과정이니까 얘를 어떻게 분석하고 저게 어떻게 운동하는 건지 정도를 알면 되는 거지 지금 심화 문제를 풀려고 모여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제 차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연습하고 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뭐 실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평균을 잘 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자리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평균 내는 게 중요한데 가장 쉬운 거 중학교 수준으로 바꿔보죠.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했어요. 0부터 T초까지 평균 속력이 얼마냐? 그러면 항상 평균 속력은 아래는 시간, 위에는 그 과정 속의 거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시간은 T겠죠. 이동거리 어떻게 알아요? 넓이지 넓이. 못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안 나오겠죠. 이런 거는. 두 번째, 약간 수준을 높이면 두 번째.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1m/s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3m/s 한번 해봅시다. 내려왔어요. 등산로는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등산로와 내려오는 등산로는 거리가 똑같아요. 등산
경로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올라갈 때는 평균 1m/s로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평균 3으로 내려왔다면 전체 평균 얼마가 될까요? 2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2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잔머리가 대다수가 안 통합니다. 공부 생각이 있으면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항상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 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확히 맞는지는 이 학문의 정의에 의해서 판단해야지. 한번 해보죠. 되는지. 일단 뭘 몰라요? 거리도 몰라. 거리 자체를 몰라. 모르면 미지수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x. 그럼 밑에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오는 시간이 같아요? 누가 봐도 다르겠죠. 생각해보면 올라갈 때는 거리를 1로 내려올 때는 거리를 3으로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과정 속에 시간을 다 생각합니다. 없어지고 통분하면은 3분의 4분의 2가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3이죠. 4분인가? 4분의 맞죠? 4분의 6이니까 2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답을 짓고 그런 식은 끝났다. 문제는 하나 더 해봅시다. A에서 B까지 갈 텐데 총 400km예요. 중앙 지점 5점까지는 평균 100km/h로 오고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평균은. 근데 나머지를 얼마나 빠르게 가야 전체 평균이 200km/h가 될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이런 질문을. x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x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럴 때 잔머리를 보셔야 돼요. 이것도 쉬운 상황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게 한국말이 자꾸 길어. 막 부등식의 활용, 연립방정식의 활용 막 이런 거 어려워. 기본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 안 해보는 겁니다. 자꾸 이 과정만 되지 말고 전체가 200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면 될까 하니까 여기 거리 400을 뭘로 나누면 돼요? 속력을 200으로 나누면 몇 시간 나와요? 2시간. 그게 될 거 아닙니까? 400을 2시간으로 나누면 속력 200개니까 2시간밖에 없네. 근데 여기서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려 이미? 불가능하죠. 이건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좀 살펴보고 기본 정의에 입각해서 평균 속력이라는 게 400을 시간으로 나누면 200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갈 때 시간 보면 벌써 2시간 걸렸잖아요. 2시간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건데 불가능하죠. 평균 속력의 공식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되는 거를 너무 쓸데없는 잔머리를 굴리니까 이게 뭐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보다 생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안 좋은 게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 기본기에. 그래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근데 잘 안 나옵니다. 교재에. 왜 안 나올까요? 이거 중학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다 배웠지? 아까 타점 기록계.
중학교 때 나오니까 다 배운 거지 안 가르쳐 줍니다. 안 나오는데 실제로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거만 하시면 되고 이제 차원 하나 더 배워봅시다. 차원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그걸 속력이라고 하고 이 속력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하면 그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차원의 차원을 변하는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서 차원 하나 더 변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어려운 게 될 겁니다. 한국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게 바로 차원에 또 차원이 변하는 그러면 어려워합니다. 상당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일단 이 가속도의 정의를 생각하면 시간당 얘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그게 말 그대로 가속, 감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걸린 시간당 속도 변화되고 걸린 시간당 속도 변화되고 나중 속력 마이너스 처음 속력은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도가 얼마큼 많이 변했는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생각을 해보면 자, 밑에 그래프를 보고 한번 눌러봅시다. 이거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입니다. 그래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의 의미. 기울기의 의미. 그럼 기본기에 입각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속력을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가속도구나. 이 차원에 대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아, 기울기는 가속도구나. 보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가속도의 방향과 기울기의 크기는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5초의 가속도가 얼마냐? 기억이 없으니까 3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요 기울기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됩니다. 또 이 면적은 면적은 뭘 나타내요? 아까 거리라고 했죠? 아, 깨달음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하는 게 문제를 풀다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오늘 하는 내용 자체가. 문제도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문제를 풀면 안 풀립니다. 상당히 어렵다. 차원이 변하니까 요걸 갖다 계속 하는 건데 지금 요 그래프가 어떤 느낌이냐면 얘에 대한 정보를 알면 위치하고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되는 변수는 세 가지인데 위치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고 속력 말해줘야 되고 가속도 말해줘야 되는데 이 속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가 쉬운 거예요. 이건 중등 수준입니다. 그 정도가. 자, 그러면 가속도 어떻게 하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크기를 찾고 방향만 찾으면 가속도가 지금 얼마고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동거리는 면적. 앞에서 했잖아요. 아, 얘를 알면 좋구나.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VT 그래프를 그려내면 됩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만은 않아요.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럼 수학을 이용하면 돼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소리예요. 이렇게만 나오면 괜찮은데 맞아 해봐요. 그러면 0에서 1초 구간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같다.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증가하고 방향이 반대면 속도가 감소해요. 맞죠 이거? 3에서 4는 이거를 많이 실수하는데 자 3초일 때 0이죠. 4초일 때 마이너스 2입니다. 0이 커요? 마이너스 2가 큽니까?
0하고 마이너스 2 누가 큽니까? 이런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수학 시간 아닙니다. 수학 시간 아니고 정수 아닙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뭐느냐 이게 성향이지 이게 정수 개념이 아니라고 이게 꼭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서까지 증가 구간입니다. 폭력 증가 수학 아니에요. 증가 구간입니다. 그러면 3에서 4초구가 속도 가속 방향 반대이다. 아니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이다 틀렸죠. 그런 해석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운동 방향 2번 바뀌었느냐?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야 돼요. 한 번밖에 없죠. 두 번밖에. 약간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6초는 바뀐 거 아닌가요? 6초는 이거를 모션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 내가 여기서 출발해요. 이게 3초 3초 때 방향을 바꿔서 다시 6초 몇 번 턴했어요 선생님? 여기까지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다시 여기서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애매하죠. 6초 때 바뀐 거 아니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아요. 뭐 2번이라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끝나면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방향은 한 번 바뀐 겁니다. 한 번. 틀린 거예요. 변이는 여기다. 자, 앞으로 간 거리하고 뒤로 간 거리가 같으니까 0이겠죠. 이동 거리는 위에 있는 넓이와 아래에 있는 넓이 더해져야지 이제. 이동 거리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데 가속도에 대한 정보로 속력과 위치를 물어보는 이 행위를 지금부터 계속 할 겁니다.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면 그 물체가 속력이 얼마고 얼마 이동했는지를 알아낼 건데 오늘의 핵심은 이 가속도를 주어지면 얘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대다수의 문제가 저렇습니다. 그래 안 보이니까 이 말뜻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금방처럼 VT 그래프를 주어지면 이 나름 복잡하게 생겨도 나름 이게 복잡한 식으로 생겨도 이동거리가 얼마인지 가속도가 얼마인지 해석하는 건 쉽죠. 기울기 구하면 되고 면적 구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주어지고 얘를 물어보면 차원을 건너뛰게 되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찾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래프로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수학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고. 찾으려면 한 가지 예시 들어봐요. 한 가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VT 그래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기울기가 가속도의 의미니까 가속도가 변한다는 소리죠. 이동거리 어떻게 구할 거예요? 구할 수 있겠어요? 이동거리 면적 여기 면적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하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구할 수 있다고. 뭐 해야 됩니까 저거? 적분해야죠. 토류분 나와서 구해보니까 사각형에서 부채꼴을 빼더라고. 초등학생들 그렇게 구합니다. 배웠으니까 수학 시간에 이게 부채꼴입니까? 이게 2차 함수인지 3차 함수인지 알 수가 없는데 주의식 교육의 한계죠. 한계. 한마디로 적분을 내야 되니까 절대 낼 리가 없다. 자, 바꿔봐요. 출제에 이런 생각해봐라.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계산 따위는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 이러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도 나오니까 나오죠. 대신에 뭘 못하겠어요. 이러지 않으면 계산은 절대로 못하죠. 계산이 아니면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힘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거와 비교해 봅시다. 아까 거하고 지금까지 앞에서 해석한 거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였고 이렇게 생겼고, 이게 뭐였어요? 이게 두 점 사이 이렇게 이으면 평균 속력 또는 속도. 그럼 얘는 뭘까요?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 뭐라고 하면 돼요? 이제 차원이 평균 가속도. 뭐 다르게 하나없다는 거죠. 내가 요 지점 알고 싶어. 접선을 그었습니다. 순간 속력이죠? 그럼 요 파란색은 이건 뭘까요? 이거는 순간 가속도.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두 점이 이은 평균이구나. 접선은 순간이구나.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절대로 낼 리가 없다. 이 면적 못 구하죠. 이 면적 못 구하죠. 해석만 하면 된다. 이걸 해석학이라고 하고요. 이해가 됐으면 연습해 봅시다. 자. 이 그래프가 특이한 건 이때 뭐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방향이 변하죠? 웬만하면 변한다고. 웬만하면 문제를 출제하는데 방향이 변해야 재밌죠. 그러면 A하고 힘의 방향이 같은 곳이 어딜까요? A하고 힘의 방향이 같은 곳. 우리는 앞에 적은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에 쉽게 대답할 수 있으면 아, 해서 끝. 해서 끝. 크기, 기울기 구하면 돼요. 한 겁니다.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나름 등가속도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널리 보여주죠. 근데 요거는 구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나온다면 이동거리 모두 못 구하죠.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걸.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해석해 봅시다.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이면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가속도가 감소, 증가. 여기 C는 다시 감소, 증가 쓰시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쓰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야 안 틀립니다. 최선 과학이 다니니까 최선을 다해.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 작은 실수 하나가 그 운명을 가로질러요. 이렇게. 사연들 진짜 관심 있으면 고3들 사연들 한번 읽어봐요. 유튜브나 이런 거는 사연들 해석해주고 고3 때 그게 궁금한 거야. 내가 1.5등급, 1.6등급 돼서 엄청 잘하는 거죠. 이거 예수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궁금한 거야. 내가 이거면 내가 어디 갈 수 있지? 고3 때 궁금하니 고3 때 이게. 고3 때 궁금하니까 안 됩니다. 몇 달 남았다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도 이제 T스타일이라 이제 T입니다. T.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학생이 상처받을까봐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가능해. 안 돼. 고등학교 때는 중학생이 뭐라도 정확하게 얘기해,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보통 나는 안 하지만 상담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1.8등급이면 엄청 잘했지만 아까도 봤지만 이거 수능 최저 못 맞춰요. 이런 학생들. 올해 두드러졌죠. 올해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서류는 합격했는데 그 중에 80%가 수능 취재를 못 마쳤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상위 대학에 왜냐하면 수능 취재는 상위 대학밖에 없어요. 나머지 학교는 원서만 쓰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딱 그런 식이 그 상위 그룹들은 한 문제 차이가 물리 50점 만점인데 48점, 47점이 1등급이에요. 얼마나 비만입니까 이거. 잠깐 그날 컨디션 안 좋아서 하나 더 틀리면 2등급은 42점 정도인데 3등급부터 35점, 36점 이렇게 차이 그죠? 4등급부터는 쫙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요때 아니면 요거예요. 그래도 이 방학 때 여기 나와가지고 수능 선행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그래도 여기까지 생각할 거 아니니까. 한 문제당 3.2점이에요. 그러면 3개 틀리면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 강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쉬운 거 틀려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그렇게 공부해놓고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간단한 거 하나 잘 보고 실수했어요.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습관을 다 들여서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근본적인 기초를 배운 근본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해결하면 더 좋습니다. 불가속 운동 아까 쉬었다 하셔야죠. 쉬었다 합시다.